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일찍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연결해서 시민들의 이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열차를 탈 수 있는 플랫폼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양손은 무겁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코레일 열차 예매율은 81.5%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행선 예매율은 74.4%지만 하행선 예매율은 88.5%로 벌써 90%에 육박합니다. 하행선 기준으로 경부선이 93.8%로 가장 많이 예매됐고 강릉선 89.7%, 호남선 88.7%, 전라선 88.1%가 예매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하루 좌석 30만 4천석을 공급하는데요. 내일부터는 33만여 석을 공급하다가 추석 전날인 5일 가장 많은 34만 9천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특별 수송 기간에 모두 360만여 석이 공급될 예정으로 평소보다 5에서 8%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모두 3,218만 명, 하루 평균 77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귀성 계획이 있다면 열차 예매 상황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고속버스 이용해서 고향 가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터미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터미널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버스를 타느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조금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의 고속버스는 대부분 매진됐고 일부 시간대만 한두 자리만 남았습니다. 이마저도 매진 시간대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현장 발권보다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가유공자 할인 발권은 터미널 현장에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귀성이 시작되면 터미널은 지금보다 더 북적일 걸로 보이는데 열차와 마찬가지로 귀성표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은 이번 연휴에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광안대교 같은 지역 내 유료도로 7곳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달려와서 다시 배를 타는 섬마을 귀성객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여객선 터미널에도 귀성행렬이 시작됐죠? 네, 이곳 여객선 터미널은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섬으로 향하는 여객 운항이 시작됐는데요. 오후에도 귀성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청 등 여러 지역에서 장거리 운전하고 내려온 시민들도 있는데요. 다시 배를 타야 해서 피곤할 법도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간다는 설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섬 귀성객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작년 추석보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51개 항로에 여객선 6척을 추가 투입해 총 84척을 운영합니다. 운항 횟수도 450여 회 증편하면서 연휴 기간 모두 5,500여 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휴 전남 도서 지역을 찾는 귀성객은 26만 9천여 명, 차량은 8만 1천여 대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여객은 38%, 차량은 5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섬 귀경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객선 탑승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기상 상황도 미리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이곳 출국장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본격적인 출국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위해 미리 연휴를 맞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추석 연휴가 길어서 뭐 어떤 거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장인 장모님이랑 저희 와이프, 저희 아들 둘이랑 같이 여행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다 같이 즐기셔야 되는 거여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관광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여행 가서 좋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245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 명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추석보다 11%포인트, 올해 여름 성수기보다도 2.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개천절인 내일은 24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보안검색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출국장 운영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주차 공간 부족에 대비해 임시 주차장 1,300면을 확보하고 심야 노선 버스를 확대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합니다. 연휴 기간 일부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여객 불편과 항공기 운항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한가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작년 1월에 제기해서 수사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혐의가 있었는데요. 5명에 대해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들어오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와 재판에 일일이 응하기 어렵고 잦은 재판으로 방어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직 입장문 같은 특별한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중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의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졌고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 중개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진술이 중계방송되면서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이 재판에 1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특검 쪽 검사들이 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검은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내란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의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고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 또 불발됐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열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잡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소환장 송달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에도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 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상황이라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은 오늘 구명노비 의혹의 참고인인 김장한 목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민중계 특검팀이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재산 추징 보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권성동 의원을 기소했죠. 네, 특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통일교의 정책과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에 대한 특검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앞서 권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는 어제 기각됐습니다. 네, 김상민 전 검사도 역시 재판에 넘겨졌죠. 네, 특검은 오늘 공천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재작년 2월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 이완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이 그림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한 공사업자에게 현금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금거북이 매간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특검이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논란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파견 검사 전원이 수사가 마치면 복귀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일부 인원들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해도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수사 검사들의 직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부분에 대해 파견 검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현재 개정 특검법에 따라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파견 인원이 기존 공소 유지를 담당할지 혹은 모자란 수사를 담당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수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여야의 대립 속에 본회의는 추석 뒤로 밀렸고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석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민심 잡기에 나섰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선이 시작되는 용산역에서 기성객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선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연휴 뒤에도 개혁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차역 귀성 인사 대신 노인복지관을 찾아 송편을 빚고 오후에는 경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민을 챙기는 실용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분석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잘 살피겠다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우리 세대 민속놀이로 정치 화합을 도모하겠다며 연휴 기간 민주당 모경종, 국민의힘 김재섭 등 청년 의원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 모경종 의원이 지지층의 반발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며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심리적 내전 상태에 가까워진 정치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풍경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 사형 경제학을 들고 왔다고 직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매점 매석하며 사형까지 시켰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정부가 명절 공급 탄력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남탓만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서를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명절 밥상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새 정부의 그림자 실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성공보수도 대신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정도면 경제 공동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채택 주도권을 쥔 민주당을 향해 국감 출석에 반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물밑에서는 역풍 여론을 살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적 궁금증이 일정 선을 넘으면 출석 여지를 열어두려는 듯한 기류도 읽히는데 여론을 보며 추가 대응 방향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종교 개입 의혹에 대한 잔불 끄기에 나섰다고요? 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 입당 동원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당무 방해 행위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당사자는 이미 탈당했지만 명절을 앞둔 만큼 신속한 진화와 언론 공표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한 차원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추석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날짜가 잡히긴 했습니까? 네, 응급실 한라인 설치법 등 60여 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결국 추석 연휴 뒤로 밀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가운데 하루를 빼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가 변수입니다. 야당은 대여투쟁 강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경우 본회의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의 카드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연휴 기간 원내 전략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일 만에 장중 9만 원을 다시 넘겼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40만 원을 넘겨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코스피가 힘껏 날아오르면서 투자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안겼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면서 단숨에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3,525로 출발해 3% 가까이 상승폭이 커지다 장중 3,565까지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록한 장중 최고 기록 3,497을 6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3,500선 코앞에서 숨고르기를 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코스피 급등을 주도한 건 단연 반도체주였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일 만에 다시 장중 9만 전자를,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장중 40만 원을 넘겨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두 회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샘 올트먼 대표가 월 90만 장의 HBM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두 회사의 월 생산량을 합쳐도 2배가 넘는 양이다 보니 향후 수요 확대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외국인이 3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1% 오른 85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402원으로 출발해 종일 1,400원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호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잘 살피겠다는 네, 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네, 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칭찬만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그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그 기성 인사 좀 드렸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설 때는 그 12.3 계엄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좀 웃으면서 근심 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저도 이제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갖고 시민분들께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이제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보기하면서 민심을 직접 좀 청취하고 또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에 이제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이제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그 추석 그 차례상 비용이 한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한 28만 4천 원이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단 그래도 좀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보건이 물가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민생이나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루빨리 이제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좀 좋아졌으면 하고 또 그래서 정치가 그런 쪽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좀 충혈되셨어요. 네, 명절 때 이제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송편 빚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좀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뭐 지역에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을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저는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정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미 관세 협상이라는 난제도 남아 있고요. 또 국정자원 하제도 지금 수습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 특검 수사다, 사법체계 개편이다, 대법관 증언이다, 검찰 없애기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동안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려온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여론 수렴 없이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추석 밥상 민심을 살피는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떡값인 상여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한 경기 상황 때문에 상여금을 못 주는 기업도 많은데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반면 국회의원들은 올 추석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죠. 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인데요. 올해 초 설에도 받았으니까 한 해 떡값만 85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미회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 424만 원을 보고 마음이 무겁다며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매월 세비 30%와 명절 휴가비 일부를 기부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현역 의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추석 떡값을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의 7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여금하고 이제 급여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기준으로 하면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아깝지 않은 정신이라는 소리 듣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도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평일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뿐만 아니라 각종 뭐 토론회라든지 또는 민원 상담도 해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주말엔 또 지역구 가서 인사드려야 돼서 항상 이렇게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것은 아마도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야가 좀 정쟁할 땐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연봉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안 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봉이 아깝지 않게 의원들의 효능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셨는데 김미애 의원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그 김미애 의원의 미담 사례는 뭐 유명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의정 활동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저는 여야 의원들이 저런 거를 합의해서 저게 지금 일반 국민들과의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누리는 특권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라든지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의원 신분이 여러 가지 국정 관련된 비판도 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국민이 위임해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면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은 그 책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얼마나 사줘야 되느냐, 봉투에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검은봉투법을 그때 발의하셨죠? 저도 검은봉투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제 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저도 같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좀 논의해 주십사 하고 특히 이 집권 여당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논의를 하자고 해서 공개된 석상에서는 다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논의를 안 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 김에 좀 전체적인 특권 내려놓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권 내려놓기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급여 상여금 말씀을 하셔서 그에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김미 의원처럼 이렇게 그 상여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그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던 비쟁점 법안 69개가 있었거든요. 그 전부 민생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4개 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상정을 못하게 국민의힘에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합의해 준 모습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특권 내려놓기 훈훈한 주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조금 전에 기각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수감 상태에서 황금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명절 특식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추석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과 삶은 달걀, 점심은 유부 우동국 등이고 저녁은 소고기 묵국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의 경우를 보면요. 아침은 두부 김칫국,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쇠고기 매운국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국경일이었던 지난 광복절에는 수용자 점심 배식되는 특식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배식했지만 교정당국이 올해 설부터 명절의 특식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난 1월부터 3월,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른바 기미상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 끼니마다 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에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경호처가 구치소 추사장 내부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장 용기에 음식물을 받아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 뒤 자동 면직됐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틀 전에 이제 자동 면직 처리가 됐었고 네네. 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 어떤 혐의일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뭐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막 들은 거라서 예. 정확한 내용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뭐 법인카드 이용 등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슨 사유로 체포가 되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 보복이 없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부처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사실 무슨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구조가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하자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예. 그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건 죄도 안 되는 것인데 체포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뭐 제가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 상황 하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미디어라는 말 한마디 넣어서 이 이진숙 위원장을 잘라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불편할진데 그 해당 당사자를 바로 체포한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압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보복이나 뭐 탄압 이런 것보다는 체포하는 뭐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해서 불응했다든지 뭔가 체포할 사유가 있어서 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한 것이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소식이 좀 더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고요. 현재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고요.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좀 풀어주실까요? 네, 선거 때 뭔가 발언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실제 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출석하기 전에 출석 일정 같은 걸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는 다르게 정당하게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받는 거거든요. 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법원에 현출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았다라면은 저게 체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체포를 했다는 것은 소환 조사를 위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체포와 구속이 이렇게 남발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기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혹은 또 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런 거 걸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입틀막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됐을 당시에 업무가 정지됐고 그 사이에 이제 극우적 성향이 있는 유튜버에 나가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공직자는. 그래서 그거를 위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혐의로 이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소환을 통보했을 때 뭐 협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어서 아마 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내용들 다 확인하고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체포영장 발부한 것 자체가 뭐 여기 절차나 뭐 불법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영장이 뭐 발부된 것이니까요. 그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혐의랑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 체포 소식이 좀 급작스럽게 들려와서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네, 청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이 법원은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간해서 제동을 아주 선을 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불출석하거나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불출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는 상황인데 권력을 가진 쪽이나 여당 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야당 쪽만 조치한다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상황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 중이고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탄핵돼서 업무 정지가 됐을 당시에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택에서 체포된 상황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이 황금 연휴를 맞게 됐고 어떤 식단을 먹게 될지 이에 대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좀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설부터는 이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기존의 식단 외에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뭐 떡이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를 기부 물품 같은 거를 교정 시설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공이 되는데 특식은 별도로 이제 지급하지 않기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그 지난번에도 그 보석 그 신청한 재판에 나와서 뭐 교도소 생활의 서바이벌 뭐 생존이 힘들 정도로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단 식사를 트집 잡아서 그 밥 투정 뭐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교정 시설에 그 구속된 그 상태에서는 거기에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 교정
그 수용과 교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란 수계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식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비판의 지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한 사극 드라마 영향으로 이 기미상궁,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기미상궁의 역할이 주목받긴 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이렇게 검시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국물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현직 대통령 음식은 미리 검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미상국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요, 그 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상설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또 무죄 추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중대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중대범죄든 경미범죄든 무죄 추정 원칙을 받는 건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호 매뉴얼대로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해도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했을 때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게 유죄 취지로 뭐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중단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에서 보듯이 매뉴얼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저 매뉴얼을 고칠 문제지 이게 특별히 특혜인 것은 아닌 것이고 식사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검사를 한다라고 해서 다른 식사가 제공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특혜가 없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넣어서 공격하는 것이 저는 좀 너무 잔인한 워딩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검시하는 것은 이제 특혜가 아니고 경호처의 매뉴얼이었다라는 매뉴얼대로 말씀으로. 했을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경험은 아니지만 지금 매뉴얼 업무대로 하는 거죠. 똑같이. 그거는 이제 이게 알려진 게 그 내부에 그 교도관들만 볼 수 있는 내부 망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7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그 이제 올해 1월달에 저 대통령 신분일 때, 근데 외부 미용사 를 뭐 불러서 한다든지 뭐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7가지의 특혜에 대해서 그 조사해야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사 중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걸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를 해보면 확인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일반 수용자하고 수용이 되면은 거기에서 있는 기준들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법의 취지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일반적인 내용에 지금 나온 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호처의 매뉴얼대로 그냥 그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글 하나 올렸으면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게 구치소에서 심부름 시킬 일이 뭐가 있죠? 거기서 무슨 특별한 뭐를 반입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공간 내에서 있는 거를 이제 구치소에서 직원이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나오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다,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57%를 기록했는데요. 9월 첫째 주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직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 국민의힘 28%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요.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41.5%, 국민의힘이 29%로 나타났지만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여야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범위 밖에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물었을 때는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의 성적표를 되게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초기 지지율이 70%를 다 상회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지율에 도취돼서 사실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 후유증들이 쌓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때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여당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두 개의 큰 악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도 자성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이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그 유리한 국면에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고 어려운 이슈일수록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지고 사실 그냥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 재판 얘기, 뭐 탄핵, 뭐 대법원장 탄핵 얘기라든지 또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든다든지 이건 민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시스템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여론조사 추이에 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7%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정치 원로인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 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결국 저렇게 그 당이 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3차 대전이란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맨정신이 있는 친구죠. 예. 제일 바른 소리 하더만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왜 그랬을까? 그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는다 이렇게 직격하셨는데요. 정치 원로의 발언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인태 원로께서는 쓴소리하시기로 좀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정대 간의 약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당정대 간의 엇박자가 있지는 않고요. 그 당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그 성공을 해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원보이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그 내란 종식하고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항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게 또 거기에 관세 협상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묶여가지고 약간 좀 2% 정도 빠진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 57% 자체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지금 개혁 같은 거 추석 이후에 이제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것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란 중심과 개혁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다시 민생 회복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인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의 속도가 적당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뒤에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요청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로 집단적인 그런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좀 불안과 우려를 입장을 표명을 특검에게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얼마나 압박했으면 항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소연이란 말을 드러냈을까. 정말 무서운 세력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이문정 같은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올바른 지적하는 게 항명입니까? 그럼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얘기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길길이 날렸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김현정 의원님 어제 같이 가셨죠? 네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에는 그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 직무 의무도 있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되게 되어 있고 검사징계법 2조에도 징계사유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검찰에서 수사해서도 처벌한 것도 또 검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태도들은 검찰의 그런 우월주의, 특권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동안 검찰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16가지 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더 그 반성 속에서 더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가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어제 그 검찰 그 특검 가서 이제 그 면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그거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반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단 성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그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특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성명서가 발표된 것처럼 잘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재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내부에서 그 다 정리가 돼서 지금 뭐 수사에 차질 없이 뭐 그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적부심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란 특검 쪽하고 또 최혜병 특검 쪽에서도 동요도 있다라는 일부 기사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무근이고 그쪽에는 이런 논의 자체를 내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그 이제 그 검사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연의 그 수사에 진력해가지고 자기의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직접 가보니까 막 검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막 반발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하소연 차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면 내란 특검에 참석한 검사들이 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온 걸 두고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반발하는 차원이다,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그 점잖은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금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또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내란 종식 하는데 그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써
군대가 더 이상 출동하지 않고 상황이 일단락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예. 그 법률적 평가를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정치권이 하나요? 국회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는 그래서 상권 분립을 두고 지금은 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실제 관여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정치에 실질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입법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뭐든지 그냥 그 재판 관련돼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그것도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하면 그 개별 결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있으면 바로 다음날 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려요. 그게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지적도 현재 거기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특검 파견된 검사들 그 특검에서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반가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지금 지적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민생 범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지금 동료 검사들 여기 특검한다고 검사들을 수백 명을 빼니까 실제 정말 힘든 사람들의 사건들이 캐비넷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갑자기 없애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간 보람 있게 해왔던 약자 보호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그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 안 되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요. 근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걱정을 마치 징계 사유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 체계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위해서 체계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재판도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수사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완전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지금 그 불이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 편을 들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뭐 지금 첨언 있으시면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그 봐주기 수사라든지 또는 그 필요에 의해서는 또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그 공분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주요한 그 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들인 검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때도 항상 공익이라든지 민생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민생 그 수사에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전에 이렇게 막 한 개의 검찰청에 해당되는 그런 수사와 그 검사들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당시에 그 대표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전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겨냥해서 종교 신도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추가 녹취록도 나온 가운데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딱 6개월간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봤어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네네 뭐 일단은 맞아요. 그때 이원식이었거든요. 지금 팔았다라는 그렇죠. 김민석 총리를 팔면서 가입을 시켰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시 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 무효 처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돼 오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 경찰서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영등포 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곳으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금 전 4시에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을 했고 지금 현재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도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몰려있는 영등포 경찰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유튜브에서의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현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오후 4시쯤에 자택 인근에서 체포가 됐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국회 일정으로 미뤄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착하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녹취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경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탈당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등포 구청장에 나가고 싶어서 김경시 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김경시 시의원이 이제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그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럼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5대5로 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많이 이제 모집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까지 모집한 당원들이 이제 그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하면 이제 그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 맞물려 가지고 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인지도도 높고 또 총리이기도 하고 영등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속된 말로 그 김민석 총리를 많이 팔고 다녔다라는 얘기들은 여의도에서도 우리 많이도 들려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집단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명백한 그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도 했고 또 그거를 그 제기했던 종교단체인 태고종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그 김경 전 시의원이 그 얘기했다는 분이 그 서울시 사경연맹 부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제보자예요. 제보자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입당 원서를 써서 실제로 시장에 옮기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당에서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게 진상조사 지시해서 오늘 1시 반에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제명 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김경 그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들은 전부 무효화 조치했고 전수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뭐 종교 단체에 당원이 그 입당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거가 확인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집단 그 입당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시 의원이 영등포 구청장 출마 욕심 때문에 김민석 총리 이름을 팔았다라는 의견을 이제 민주당에서 주셨고, 민주당에서는 이 김경시 의원의 권유로 입당한 당원들 입당 취소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어제 민주당 그 김경시 의원이 바로 탈당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실체가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구청장 출마하려는 현직 시의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개처럼 탈당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문제가 실체가 있었을 때 매번 하던 방식이고, 뭐 그 송영길 대표라든지 서영교 의원이나 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탈당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명을 하는 걸 보고 네.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상조사라는 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진상이 전부 다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사될 수가 없어요. 그냥 더더군다나 김경시 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제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제명급 사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 민주당과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진상규명, 이틀짜리 진상규명은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녹취록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3천여 명의 당원들을 대리 가입하는데 김경시 의원 그 직원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주민번호와 그다음에 이름, 그리고 통신사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정확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고요. 1,8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6개월간 권리당원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달 1,000원씩 냈을 때 딱 3,000명이니까 1,8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김경 의원이 대신 부담하고 그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 동기가 이 김민석 총리라고 명시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고요.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것이 수사 필요성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마치 김경시 의원 본인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녹취록을 보면은 영등포만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 명단이 영등포에서 3,000명 명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 구청장 출마할 사람이 왜 서울시 단위에서 당원을 모집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생겼다는 것이고요. 예.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압수수색하라고 할 때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뒤집어서 당 이름만 바꾸면 수사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 부분은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이거는 꼭 특히 그 녹취록에 네, 하나만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어요.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거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훈,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요.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조금 전에 체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현재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건 민주당 때문이라는 등의 이 전 위원장 주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갑작스러운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경찰을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국회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조사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입니다. 네, 경찰의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7시간 만입니다. 대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 작업 업체 3곳으로 경찰 인력 3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는 경찰 수사관 10여 명이 손에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뒤이어 압수물들을 차량에 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업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국과수에 맡긴 배터리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서비스가 멈춘 지 벌써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서 복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현재 복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 기준인데요. 복구된 온라인 행정 시스템은 모두 115개입니다. 어제까지 101개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 14개가 추가로 정상화된 셈입니다. 화재로 가동을 멈춘 시스템은 모두 647개, 복구율은 현재까지 17.8%에 이릅니다. 아직 복구를 기다리는 행정 서비스는 모두 532개에 이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행정 시스템이 중단돼서 국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이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문을 꼽았습니다. 안전디딤돌이나 재난안전 포털 같은 재난안전 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며 우선 복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24시간 상황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별도의 국가통신망을 활용해 상황을 전파하고 국민께서 알아야 할 재난정보는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행동 요령이나 대피 안내 장소는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나 다음, 티맵 등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복구 계획 목표율도 언급했는데요. 김 차관은 손상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완료해서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피해본 5층 전산실의 분진 제거에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로 투입해 원래 예상했던 2주에서 절반을 단축한 오는 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추석 연휴 초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상과 해안의 높은 파도와 강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제주도에 최고 12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도와 충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저기압이 지나는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상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등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섬 지역 귀성객은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추석인 월요일 오전까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추석 당일 오후부터는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여 한거의 보름달은 영동 등 동해안을 제외한 서쪽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추석인 6일 오후 5시 32분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장관급,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있고요. 그리고 대수보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백불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급 및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는 송경희 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장을 인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소프트웨어 정책관,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차관급인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단연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고 정무적인 역량과 소통, 갈등 관리 능력을 입증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국가적 과제를 충분한 소통과 수기를 통해 이끌어야 하는 만큼 초대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2차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대통령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함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웰다잉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 삭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기관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공개적으로 백불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아마 에이펙 관련한 홍보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우석 감독이 제작을 했는데 카메오 출연을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1개, 21개 항공기 중에 지드래곤이 운전하는 비행기가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위치시키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약 5초가량 깜짝 출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대통령의 모습 자체를 홍보 포인트로 만들고 싶다라고 감독이 말했고요. 그 감독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면입니다.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에이펙 홍보 영상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 그리고 차관급 인선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인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그리고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차관급 인선 내용 좀 정리해 드렸고요. 브리핑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과 커피는 16% 가까이 올랐고 달걀도 9% 넘게 뛰었는데요.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주식인 쌀과 달걀값이 크게 오르면서 높은 먹거리 물가를 체감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만에 나왔는데요. 쌀값이 제법 많이 오르고 또 달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달걀도 포인트를 사용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어 그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명절 수요 영향 등으로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9.2% 올랐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쌀값은 15.9%, 찹쌀은 46%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산물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5%, 커피 15.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올랐습니다.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은 전달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는 3.4% 상승했는데 배달료 인상과 지난해 명절 세일 행사에 따른 기조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채소류 물가가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2.3% 떨어진 게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해 두 달 만에 2%대로 올랐습니다. 8월 달에 하락했던 일부 통신사 휴대폰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휴대전화료 등이 상승해서 2.1%로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인성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페이스북 단톡방 안 가리고 사진 한 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진일까요? 자, 옛날 분들은 단박에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의 비디오 테이프인데요. 영화 제목을 적는 칸에 명절 때 바로 쓸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정리해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 상황실 112와 119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이 궁금하다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면 1339, 행정민원이 있다면 120번입니다. 자, 이 사진 우리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다소 아재 느낌이 나긴 하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비상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꿀정보다 친구나 지인, 가족과도 공유해야겠다며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산불이나 고속도로 견인 등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 기관들의 연락처가 너무나 길고 복잡합니다. 심지어 지역 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위한 번호인 만큼 그에 걸맞게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석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요즘엔 중고장터의 인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떤 물건들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명절 인기 상품인 참치나 햄 같은 통조림은 기본이고요. 식용유와 참기름 선물 세트도 눈에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와 배, 포도 같은 과일도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급 소고기 세트를 금매로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팔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 선물 세트도 중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가 부담 탓에 추석 선물을 이렇게 중고로 거래하던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좋고 사는 사람도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이런 신선식품은 보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또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술은 중고거래가 불법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중고거래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판매글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한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대형 생수 묶음을 판다는 글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2리터짜리 6개 한 묶음을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생수를 모두 사면 깎아주겠다, 꼭 직접 가지러 와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개인들이 왜 갑자기 물을 파는 걸까요? 그런데 동네를 봤더니 죄다 강원도 강릉입니다. 지난 여름 강릉의 가뭄이 심해서 화장실 물도 잠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에서 생수 기부 물결이 잇따랐죠. 모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요.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결되자 일부 시민들이 기부받은 생수를 중고시장에 이렇게 내다 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물이 필요한 분은 가져다 쓰시라고 무료 나눔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미 화가 잔뜩 났습니다. 기부했더니 푼돈 벌겠다고 선의를 짓밟았다. 내년에 가뭄이 또 생겨서 도와주면 또 판매하나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단적인 예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에 모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화재로 4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 숨졌는데요.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어머니를 구하러 다시 돌아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집안도 모두 다 곳곳이 잿더미입니다. 경기 구리시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어머니인 80대 여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두들기고 갔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갖고 두 번째 두들기고 가고
그래갖고 놀래갖고 그냥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몰라. 옆집에서 문을 열면서 부디야 소리를 했대요. 현관문을 열면서 완전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같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아들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효자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모시러 오고 이렇게 항상 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이가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도심 대학교에 잇따라 테러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메일에는 교내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은 대학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이렇게 순찰하시고 폭발물 신고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폭발물을 포함한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일본 등 외국발 거짓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어서 귀향길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최장 열흘간의 연휴가 가능한 이번 추석 연휴,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이르게는 오늘 퇴근 후부터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 이 시각 소요 시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 기준으로 대전까지는 2시간 10분, 부산까지는 약 4시간 50분 정도 걸리면서 아직까지 많이 붐비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 안쪽 상황이 많이 불편합니다. 퇴근 차량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권 중심으로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요 노선들 중에서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위로 경기 서쪽 상황이 힘겹습니다. 먼저 판교 방향입니다. 자유로부터 김포를 지나 송내까지 한 번에 17km 구간 버겁고 반대 일산 쪽으로 가시더라도 도리분기점과 중동 사이로 마찬가지로 17km 구간 어렵고요. 경기 동쪽에서 구리 방향 정체는 송포와 서안암 일대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5km 구간, 다시 한번 비봉과 일직분기점을 시작으로도 차 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양지 일대는 사고 때문에 각각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부근 교통량까지 많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 잘해주셔야겠고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정체가 이어집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 미국 뉴욕에서 김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요리대회가 열렸습니다. 2025 종가김치 쿡오프 요리대회의 우승의 영광은 김치 국물에 토마토와 오이, 할라피뇨 등을 넣어 차가운 스프, 김치 가스파초를 선보인 조리사 조피아 갈릭이 차지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40년 전에 출시한 초코과자 칸초의 판매량이 이름 찾기 이벤트에 힘입어 급증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칸초에 새겨진 504개 이름 중 자신의 이름을 찾는 이벤트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기존 판매량의 3배인 100만 개 이상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추석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외벽 미디어 파사드에 달토끼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롯데물산은 노란 보름달을 배경으로 두 마리의 달토끼가 방아를 찢는 모습을 롯데타워 외벽에 연출해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궂은 날씨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전남 해안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동량이 많은 날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해상에는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4도, 대전 22도, 대구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앞둔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